자, 오늘 정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총에 대해서부터 살짝 보고 그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때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음, 그냥 합격한 것도 아니고 장원급제라서 자부심이 아주 컸을 것 같고요. 조선이 건국된 1392년 이때 34살이었는데 개국 공신 1등에 서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하고 뜻을 처음부터 같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도전과 함께 고려사도 편찬했고요. 이렇게 이성계 정도정 세력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외교 문서를 주원장이 명나라 황제가 문구를 가지고 트집을 잡았고 정도전을 소환했지만 정도전이 가지 않고 정도전 밑에 있던 정총과 이런 사람들이 갔죠. 그래서 앞서 본 조선은 그래도 목숨을 건졌는데 정총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유배가던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이 사람이 쓴 시 제목은 제야입니다. 제자가 섣달 금음 제자입니다. 섣달은 음력의 마지막 달을 섣달이라고 하고요. 금음은 그 달의 마지막 날을 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섣달 금음은 지금 따지면 12월 31일, 음력 12월 31일 되겠습니다. 한 해가 질 때 뭔가 좀 정리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올 한 해 내가 뭐 하고 지냈나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담아서 이 시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자, 첫 번째 구절입니다. 구나 처처 고열외였습니다. 말을 몰다 할 때 구, 나는 귀신 쫓을 나자입니다. 귀신 쫓을 나. 구나. 파묘 보셨습니까? 파묘. 자, 파묘 보면은 무당 나오잖아요. 무당이 귀신 쫓을 때 북치고 꽹가리 치고 막 합니다. 궁궐에서도 섣달 금운날에는 올해 마지막 악귀들을 다 몰아낸다 이런 의미에서 궁궐 곳곳에서 구슬합니다. 네,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나 처처 고열에 역귀를 쫓느나 처처 곳곳에서 북은 열에 천둥과 같고 북은 천둥과 같다. 북소리가 천둥과 같다 이 말이겠죠? 북소리는 천둥과 같고 천둥소리와 같고 춘색 요수 두병회 봄춘 빛색 봄빛은 요수 멀다요 따를 수 봄빛을 멀리서 따르네. 멀리서 뭐를 따르나? 두병회 두자는 여기서 북두칠성할 때 별두자입니다. 별두자 병은 손잡이, 자루병자입니다. 손잡이, 자루. 북두칠성을 우리가 국자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국자 모양의 그 자루 부분, 뜨는 부분 말고 손잡이, 자루 부분을 두병이라고 부릅니다. 두병. 그래서 번역은 제가 두병이라고 안 하고 북두칠성 이렇게 했습니다. 두병을. 엄밀하게 말하면 북두칠성 별 모양의 손잡이 부분인데 그냥 북두칠성이라고 했습니다. 두병회. 북두칠성의 회전을 봄빛은 멀리 북두칠성의 회전을 따른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봄빛하고 북두칠성 별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지금이야 우리가 하늘에 별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봐도 안 보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밤이 되면 별이 참 잘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별이 잘 보이는 거 체감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다 안 좋았는데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면, 어, 별을 볼 수 있었다는 거. 심지어 은하수도 봤다는 거. 너무 주위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별도 보이고 은하수도 보입니다. 군대 가서 몇 가지 좋았던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별자리가 우리는 이제 별을 안 보니까 계절하고 연관을 못 시키는데 옛날 사람들은 별자리 모양에 따라서 계절을 안다고 합니다. 천체학자들이 지금 다 알겠지만 그래서
봄빛이 왔다는 것을 봄빛으로도 알 수 있지만 별자리가 변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도진, 한등, 제첩자. 자, 도자는 옛날 알콜 램프 켜보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알콜 램프 심지, 그 심지도, 그 심지를 뜻하는 도자입니다. 도진, 다할 진자니까 심지도 다한, 한등, 차갑다 한 등불 등, 심지도 다한 차가운 등불. 기름이 다 되면 심지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까지 다 탈 때가 되면 이제 이제 거의 기름도 심지도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 어, 등불이 거의 이제 식어가는 상태. 그 상태를 도진한등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제첩자. 제는 적다라는 뜻이고요. 첩자, 표제첩, 글자 자자인데 첩자를 적었다라고 합니다. 자, 첩자 하면 우리 배운 거 중에서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자, 이 시 제목이 제야잖아요. 음력 12월 31일 날 적었습니다. 근데 12월 31일 지나고 한 4, 5일 지나면 어떤 날이냐면 입춘입니다. 입춘에는 춘첩자라는 것입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보낼까 이런 내용을 담아서 시를 쓰죠. 그 춘첩자를 적는다는 뜻입니다. 12월, 섣달 금음에. 담병상대 일지매 쓸개 담자 그다음에 호리병 할 때 병병자입니다. 담병은 명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 많은 번역가들이 그냥 담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쓸개 모양의 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 모양이 쓸개 모양을 닮아서 담병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거를 잘 못 찾겠어요. 아무튼 담병은 꽃을 꽂아두는 병 이름입니다. 담병에서 상대 서로 마주하네 일지매를 한 가지의 매화를 그러니까 담병이라는 꽃병에다가 매화 한 가지를 꽂아 놓은 겁니다. 그 꽂아 놓은 매화를 섣달 금날 밤에 마주하면서 춘첩자를 지금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야, 섣달 금날 밤입니다. 구나 처처 고열에 엽기 쪽누라 곳곳에서 북소리는 천둥소리 같고 춘색 요수 두병해 봄빛은 멀리 따내 북두칠선의 회정을 자, 1, 2부를 보면 이 사람이 섣달 금날 밤을 궁궐에서 보낸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서 이제 춘첩자 써가지고 그 뭐 왕의 거주지나 뭐 왕세자의 거주지나 왕비의 거주지에다 순접사 달아줘야 되니까 그 문구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심지단 차가운 등불에 춘첩자를 줬고 단병에서 서로 마주대하는 한 가지 매화를 자, 섣달 금은밤 도성 곳곳에서는 엽기를 쫓기 위한 날의 의식이 한창입니다. 멀리 북두칠성의 자루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봄빛이 세상의 섭리를 따라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밤이 깊어 등잔의 심지가 다 타들어가도록 시인은 다가올 입춘에 붙일 춘첩자의 글귀를 고민하며 적어 내려갑니다. 시인의 눈길이 마지막으로 머문 곳은 담병에 꽂힌 매화 한 가지입니다. 추위를 뚫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는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합니다. 시인은 홀로 병에 꽂힌 매화와 마주 앉아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봄을 맞이하고 왕이나 왕비가 이거 춘첩자 부탁했는데 이거 어떻게 잘 쓰지? 그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연말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변중야입니다. 변중야. 시대의 경량에 쓰러진 비운의 문장가 춘당 변중야입니다.
이 사람이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변계량의 친형입니다. 변계량의 친형인데, 태조 이성계의 이복형인 이원계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정몽주입니다. 아, 그렇겠죠. 스승은 이성계하고 대립했던 사람이잖아요. 사위도 이성계 편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장인어른도 이성계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정몽주 죽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정몽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성계가 낙마해가지고 다쳐가지고 그걸 보는 핑계로 그 이성계가 어떤 상황인지 보려고 정몽주가 갑니다. 갔다가 오는 길에 이방원이 보낸 사람한테 살해를 당하죠. 어, 변중량이 그 낌새를 알았다고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몽주가 이성계 문병 간다고 했을 때 변중량이 그렇게 말렸답니다.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말렸는데 아니다 그래도 가봐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 뭐 스승은 그랬지만 스승은 그랬지만 그래도 크게 이성계의 개국에 반대하지 않고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벼슬살이를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국 초기에 조준, 정도전, 뭐 남은 이런 사람들이 개국 공신들이 권력을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에 좀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직원을 많이 날립니다. 그러다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 시절에 뭐 유배하고 있으면서 시를 남겼는데 그게 참 유명한 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유배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요직을 거치고 있다가 아, 1차 왕자의 난을 만납니다. 이방원의 쿠데타를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정도전 일파로 몰려서 정도전과 함께 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이 그, 뭐 동생은 그래도 잘 나갔죠. 변계량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스승하고 좀 비슷하게 새 왕조에 온전하게 투신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왕조에서 계속 야당 생활을 하다가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변중량이 쓴 시를 볼게요. 철관도중이라는 시입니다. 철관은 우리 앞선 시에도 몇 번 나왔는데 철령, 음, 함경도에 있는 철령이고 여기가 명나라와의 국경 문제로 좀 문제가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시 철관도중에 대해서 허균은 당나라 시풍이 아주 가깝다, 당시에 매우 가깝다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한번 당나라 시풍이 느껴지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구절. 철관성하 로기사. 철관의 철령관문의 성하 성 아래에 철관 성문의 성 아래에 로기사.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판단의 기로에 섰다.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그 기로가 이 로기입니다. 그자 똑같거든요. 이거 도치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로기, 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관성 아래에 갈림길. 그래서 제가 번역을 로기를 갈림길로 번역을 했고요. 사는 아득하다, 멀다. 이런 뜻입니다. 갈림길 아득하고, 철관성 아래 갈림길 아득하고, 만목, 연파, 일우사, 가득 찰만 눈목, 눈에 가득한 만목, 눈에 가득히, 연파, 안개와 파도. 철령에서 보면 바다도 보였던 모양이죠.
눈에 가득한 안개와 파도 일우사. 해는 또 기운해. 눈에 가득한 안개와 파도 해는 또 기운해. 철관성 아래 갈림길 아득하고 눈에 가득한 안개와 파도 해는 또 기운해. 남거 북래 춘욕진. 남쪽 남 갈거 북쪽 북 올래.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오며 봄은 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다 하고자 합니다. 봄은 다 하고자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봄이 끝날라 한다 이 말이죠. 봄 끝나고 여름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남거 북래는 남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온다는데 주체가 누구일까요?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오는 주체는 누굴까? 봄이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올까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작가 자신, 내가 공무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봄이 다 가버렸네. 이런 의미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내가 공무 때문에 남쪽으로 가고 또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봄은 다 가버렸네. 마두, 개편, 해당, 말마머리도, 말머리에는 개편, 폈다. 그리고 편은 두루. 그래서 두루 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말머리에는 두루 폈네. 해당화. 해당화가.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벚꽃 떨어질 때 벚꽃이 막 차위로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차 안 타고 말 타고 다녔으니까 말 타고 막 가다 보면 해당화 꽃잎이 막 말 위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지금의 승용차 본네트가 이 시에서는 마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철관 도중입니다. 철관 가는 도중에 철관성 아래 갈림길 아득하고 눈 가득한 안개와 파도 해는 또 기우네.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오며 봄은 다 하려 하는데 말머리에는 두루 폈네. 해당화가. 시의 도입부에서 시인은 함경도 안변의 험난한 고개인 철관성 아래에 서 있습니다. 갈림길은 아득하게 뻗어 있고 눈앞에는 안개와 물결이 가득한데 어느덧 해도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록이라는 표현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득한 길은 당시 그가 처했던 불안한 정치적 상황이나 유배길의 막막함을 투영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시인은 남쪽과 북쪽을 분주히 오가는 사이 어느덧 봄이 저물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허균은 이 시에 대해서 당나라 때의 시풍에 매우 가깝다라는 비평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변중량의 시가 서정성이 풍부하며 격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선비의 유람시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아득한 갈림길에 서고 저무는 해를 보며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중량은 그 막막한 길 위에서도 말머리에 떨어지는 꽃 한 송이를 발견할 줄 아는 여유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시입니다. 자, 다음 시는 송산입니다. 소나무 송산산인데 송산은 고려의 수도 개성의 진산이라고 하는데 어, 그 지역을 수호 보호하는 시, 고려의 수도 개성을 보호하는 진산, 송악산을 줄여서 송산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자, 첫 번째 구절입니다. 송산 요요 수영해. 송악산은 요요 두를요 주위를 두르다 이 말입니다. 앞에 료 뒤에 요 다 주위를 두르다 이런 뜻입니다.
송산은 둘러있고, 송산이 이 주변을 쫙 둘러있다 이 말이고요. 수, 영영, 물은 앞에 영자도 돌다 영자고, 뒤에 회자. 뒤에 회자도 돌다 회자입니다. 송산은 둘러있고, 물은 그 둘러쳐진 산을 다시 돌고 있고, 이렇게 이해됩니다. 송산은 둘러있고, 물은 다시 손을 돌고 돌며, 다소, 주문, 진녹태. 이게 이 시의 킥이죠. 다소, 어느 정도라는 뜻인데, 제가 번역을 그냥 몇몇 이렇게 했습니다. 다소, 몇몇. 주문은 고관 대작들의 집에 붉은색의 그 안료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고관 대작의 집문을 주문이라고 합니다. 몇몇 붉은 문, 진 녹태, 모두 녹, 푸른, 태, 이게 태. 몇몇 고관 대작들의 주문에도 모두 붉은 이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목이 송산이니까 송산 주변에 지금 둘러보면서 시를 지은 거잖아요. 송산이 개성의 수도고, 개성의 수도에 분명히 고관 대작들의 집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관 대작들의 집을 변중량이 지나가는데, 고관 대작들 집이 관리가 잘 됐으면 진문에 인기가 꼈겠습니까? 고려 왕조가 망하면서 이 고관 대학들도 망한 거죠. 집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관 대학들 집 문마저 이끼가 꼈다는 거예요. 왕조가 망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유 동풍 취우가 오직 유 있을 유 오직 있는 거는 고관 대작들의 집 문도 이끼가 꼈고 오직 남아있는 것은 동풍취우가 동풍취우가 동쪽 바람 불고 비는 지나가서 오직 있는 건 동쪽 바람 불고 비 지나가서 성남 성북 행화계 성의 남쪽 성의 북쪽에 행화계 행화가 핀 것 살구나무 꽃이 핀 것만 유유 오직 남아있네. 고관 대작의 집도 이끼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이 주변에서 제대로 있는 것은 그냥 성 남쪽 북쪽에 두루 펴 있는 살구꽃밖에 없네. 왕조는 망하고 꽃만 피어 있네. 이 말입니다. 자, 이 시에 대해서 허균이 비평을 뭐라 달아놨냐면 마음속에 사무치는 느낌이 무한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무침을 느꼈을까요, 허균은? 잘 나가던 고려 왕조도 망하고 나니까 이렇게 쓸쓸하게 고관 대작의 집도 폐허가 되고 남아있는 거는 새로 핀 꽃밖에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가슴 아프다는 거겠죠. 천년 뒤에 사람이 상상만 해도 오히려 마땅히 눈물이 흐르는데 하물며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은 그 느낌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비평을 달았습니다. 송산 다시 한번 보면요. 송산은 둘러있고 물은 산을 돌고 돌며 몇몇 붉은 물도 모두 푸른 이끼 꼈네. 오직 있는 건 동풍 불고 비가 지나가서 성남쪽, 성북쪽에 핀 살구나무 꽃뿐이네. 뭐 그 정도 되겠죠. 자, 변중량이 지은 이 시는 멸망한 고려의 옛 도읍지, 개성의 쓸쓸한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인 송악산은 고려의 수도 송도를 지켜주던 진산입니다. 송악산이 성을 둘러싸고 물줄기가 굽이쳐 흐르는 지리적 형태는 여전하지만 붉은 칠을 했던 권력가들의 대문에는 사람의 온기 대신에 푸른 이끼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누리는 부귀 영화의 덧없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봄바람과 함께 내린 비가 지나간 자리에 성의 남북으로 살구꽃이 만발합니다. 화사하게 피어난 꽃은 오히려 폐허가 된 성 안의 적막함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허균은 이 시를 읽으면 마음속에 사무치는 느낌이 끝이 없다. 천년 뒤에 사람이 상상만 해도 눈물이 흐를 지경인데 하물며 나라가 망한 직후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며 시를 읊었던 당사자의 심정은 어떻겠나 이런 취지의 비평을 남겼습니다. 살구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의 풍경이 망한 나라의 슬픔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절한 비애를 느끼게 한다라는 평가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자연과 유한한 인간의 역사를 대조하는 전형적인 맥수지탄, 고향의 나라가 멸망한 것을 한탄하는 그런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맥수지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 국어 시간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은나라의 그 중국의 고대 왕조가 하나라, 은나라, 수나라 이렇게 가잖아요. 은나라 마지막 왕이 망했을 때 그 왕의 숙부 중에 기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왕한테 간언을 해도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간언을 해도 듣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제하에 제하에 나와 있다가 은나라가 주나라 무왕에 인해서 망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나중에 그 주나라 왕이 자기를 봉해줘가지고 기자조선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 은나라에 다시 갈 일이 있어서 은나라에 갔더니만 옛날에는 화려했던 그 은나라에 어, 은나라가 폐허가 되고 보리만 자라있는 모습을 보고 그 감흥을 담아서 짧은 시를 지었거든요. 그 시에서 이제 보리가 무성하게 자라고 뭐 기장도 기름진데 저 표알한 아이가 내 말 잘 안 듣더니 뭐 나라가 이렇게 됐다 이런 취지의 시를 씁니다. 거기에서 이제 맥수지탄 보리가 잘 자란 그런 탄식이 되는데 고향 나라가 망한 슬픔을 비유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도 그 맥수지탄과 동일하게 나라가 망한 슬픔을 담고 있는 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독자들은 이 시를 통해서 화려했던 고려의 수도가 잡초와 이끼로 덮인 폐허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림처럼 마주하게 되고요. 변중량은 이 시를 통해서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으며 오직 자연만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뿐이라는 보편적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는 권호의 작품인데요. 권호부터 보겠습니다. 권후. 이 사람의 캐릭터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의 스승이었거든요. 태몽이 좋았습니다. 엄마가 태몽으로 별똥별이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엄마한테 태몽 들었습니까? 태몽, 그냥 재미로. 엄마한테 나의 태몽을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내리시고. 그렇군. 태몽이 좋으면 왠지 기분 좋잖아요. 별거 아니라도. 근데, 권우 같은 경우에는 별이 엄마 품에 들어오는 꿈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죠? 그리고 권우가 어렸을 때 유모가 자기를 키우고 있었는데 문 밖에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호랑이가 물고 가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호랑이가 집안에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노. 개만 물어갔으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이거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14살 때 진사시험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대단하죠? 지금 따지면
행정고시 1차를 수석으로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어렸을 때 천재성을 드러냈고 그리고 최종 합격은 22살 때였는데 아마 공부를 좀 천천히 하겠다 마음먹은 모양입니다. 건우가 워낙 공부를 잘 하는 데다가 그리고 남을 가리키는 것에 아주 친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선비들이 건우한테 배우려고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 태종이 왕일 때 태종대에 사헌부 사관원 형조에서 어떤 그 사건을 처리를 했는데 그 사건 처리가 잘못됐다고 각종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태종이 도대체 사헌부 사관원 형조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렇게 상소가 올라오나 이러면서 이 3사의 이 사헌부 사관원 형조의 주요 관리들을 다 파직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열받아서. 그래서 다들 쫄고 있었는데 그때 형조에서 일하고 있던 권우가 그때 형조 참의였다고 하는데 권우가 다른 사람 다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반박하는 태종의 그런 명령을 반박하는 상소문을 써가지고 올렸다고 합니다. 그 상소문을 읽고 태종이 그냥 내가 좀 심했네 이러면서 그 뜻을 거두었다라고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관을 권우가 맡았을 때, 이 시험관을 통해서 그때 발탁된 사람이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정인지라는 사람입니다. 국민정음 만들 때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죠. 이 정인지를 뽑아서 세종을 도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충녕대군이 그러니까 세종의 세자 시절이죠. 21세기 대군 부인 보십니까? 안 보나? 자,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자 특별히 빈객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의 스승이 되는 거죠. 세종이 스승이 되었는데 뭐 세종도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던지 권후를 향해서 지극한 그 스승으로서 지극히 모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56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세종대왕이 권의 후손들이 벼슬 해가지고 올라오면 그의 학문은 참으로 정밀하고 절실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곤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권후가 남긴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추일입니다. 가을 추 날일, 가을날. 첫 번째 구절. 죽분 취영 침서타. 와, 첫 번째 구절부터 심상치 않죠. 대나무죽 나눌분. 대나무가 나누었습니다. 대나무가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취영을. 풀을 그림자를. 대나무가 푸른 그림자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침서탑, 침범했습니다. 글서, 탑, 책상 탑. 그래서 서탑은 그냥 책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대나무가 푸른 그림자를 나누어서 내가 공부하는 책상에 침범하고 아마도 공부하고 있는데 대나무 그림자가 어른어른 공부하는데 왔겠죠.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송 청향 만객의 국화는 송 보냅니다. 맑을 청 향기향 국화는 맑은 향기를 보내어 만객의 가득 차게 합니다. 객 나그네의 옷 나그네 옷에 가득 차게 합니다. 자, 여기서 객이라고 한 거 보니까 지금 책상에 앉아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 집에 있는 책상은 아닌 것 같고 어디 이동 중에 또는 음, 이동 중에 있던 모습입니다. 국화는 맑은 향기 보내서 나그네 옷에 가득 차게 하네. 어디선가 국화향이 나고 그리고 책상 앞에는 대나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낙엽, 영능, 생기새. 그런데 떨어질 락, 입, 역.
낙엽, 역, 또한 역, 또 역, 할 수 있다, 낙엽도 또한 할 수 있네. 무엇을? 생기세, 생겨나게 하다. 기운기, 세력세, 기세를 생겨나게 할 수 있으니. 낙엽 또한 기세를 생겨나게 했으니. 낙엽이 무슨 기세가 있어요? 그냥 시들서 떨어지는데 낙엽이 무슨 기세가 있지? 뒷구절을 한번 봅시다. 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일정, 풍우, 자, 비비. 하나, 일, 정원정. 하나, 정원. 한 정원에 풍우. 바람과 비에 자, 비비. 스스로 날 권하네. 아, 낙엽이 가만히 있다가 바람 불어가 확 날리는 걸 보고 낙엽도 기세가 있어서 어, 날고 있구나 이렇게. 낙엽이 스스로 나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가을날인가 봅니다. 가을날 다시 한번 시를 보면요. 대나무는 푸른 그림자 나누어 책상을 침범하고 국화는 맑은 향기 보내어 나그네 옷에 가득 차게 하네. 낙엽 또한 기세를 생기게 할 수 있으니 한 정원의 비바람에 스스로 날 권하네. 이 시에 대해서 허균은 또한 절로 말쑥하고 깨끗하다. 맑고 깨끗한 느낌이다. 이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창밖 대나무의 푸른 그림자가 책상 위로 살며시 내려앉고 어디선가 불어온 은은한 국화 향기가 나그네의 옷깃을 채웁니다. 대나무는 푸른 그림자 나누어 책상을 침범하고 국화는 맑은 향기를 보내어 나그네 옷에 가득하네. 이렇게 표현했죠. 대나무의 푸른색과 국화의 맑은 향기가 시각과 후각을 자극하며 독자를 청초한 가을의 한복판으로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낙엽은 죽음이나 소멸, 시들어감을 의미하지만 권우는 낙엽이 비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에서 오히려 당당한 기세를 읽어냅니다. 낙엽 또한 기세를 생기게 할 수 있으니 한 정원의 비바람에 스스로 날고 나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원에 몰아치는 비바람은 시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낙엽은 오히려 생동감이 넘친다라고 권은 읽어내는 거죠. 이 시에 대해 호기는 또한 절로 말쑥하고 깨끗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말쑥하고 깨끗하다라는 말은 마음속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시원스럽고 맑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고노의 시는 화려한 수식어를 동원해서 가을을 찬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대나무 그림자와 국화 향기, 그리고 날리는 낙엽을 있는 그대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이 지점, 즉 인위적인 꾸밈이 없이 담백하면서도 선비의 굳건한 정신이 느껴지는 식구의 결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삶의 태도는 복잡한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방 안에 스며드는 대나무 그림자를 즐기고 비바람에 날리는 낙엽 속에서도 기운을 차리는 맑은 마음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고 지금 해야 할 내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작가는 정이호입니다. 작가부터 보면요. 격동의 시대를 기록한 분, 문정공 정이호.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의 문화에서 수확했습니다. 성품이 질박하고 거칠이가 없다. 질박하다라는 거는 꾸밈이 없다는 말이죠. 있는 그대로라는 거니까 뭐 거칠이나 꾸밈이나 수식이나 이렇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왕조 교체기를 관통하면서 새 국가의 학술적, 역사적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자, 20살 때 급제를 하고요. 예문관, 검열, 예조정랑 이런 것들 거칩니다. 그런데 1392년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집니다. 이때 이 사람이 나이가 38이었는데 두 가지밖에 없죠. 계속 관료를 하면서 이성계를 돕던가 그만두던가. 이 사람은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전남 여수 묘도라는 곳에 은거하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모시던 왕이 가셨으니 나는 그냥 조용히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당시에는. 그때 어, 묘도에 있으면서 시를 지었는데 그게 좀 유명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 그대로 자료를 그대로 돌리다 보니까 이 해석을 제가 손을 못 댔는데 수업하려고 다시 보다 보니까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아쉬워서 같이 한번 이 번역을 바로잡아 봅시다. 향국지하제 이게 신증 동국 여지 승남 번역본에는 내 고향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이 번역 어떻게 고치면 좋겠습니까? 향국지하제 향국 내 고향 이건 맞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진짜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우리 수업하는 대로 하면 향국을 안다. 하재 어디 있는지 맞겠죠? 향국을 안다. 어딘지 내 고향 어딘지 내 안다. 이 말이죠. 내 고향 어딘지 내 안다. 구름 끼고 물결이로 알 수가 없네라고 번역했는데 운도 묘막기 구름은 파도도 아득할묘 막막할막 기약할기 구름은 파도도 아득할묘 막막할막 기약기 자, 요건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구름과 파도 아득하고 막막해서 맞나? 구름과 파도 아득해서 막기입니다. 막기는 여기서 막막하다보다는 뭐뭐 할 수 없다. 말막, 부정사. 그래서 막기, 기약할 수 없네. 구름과 파도 아득해서 기약할 수 없네. 첫 번째 구절에서 내 고향 어딘지 내 안다. 그런데 구름과 파도가 막막해서 내가 언제 고향에 갈지 기약할 수가 없네. 이 말입니다. 이의 관부 앙부 이의는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의는 하늘과 땅. 하늘과 땅, 관은 넓다, 넓다라는 뜻이고 하늘과 땅 넓습니다. 그래서 넓은 하늘과 땅, 앙부, 앙은 우러러볼 앙, 부는 아래로 내려볼 부. 넓은 하늘과 땅을 우러러보고 내려다봐도 백세 반구비, 백세 반구비.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백세는 백세 맞습니다. 백상. 백세의 반. 백세의 반에 두렵고 슬프네. 백세의 반에 두렵고 슬프네. 백세의 반은 뭘까요? 자기 나이죠. 백세의 반. 자기 나이입니다. 이때 정의호 나이가 40대 초반인가 그런데 그냥 백세의 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백세의 반에 두렵고 슬프네. 두렵고 슬프네. 다시 보면 내 고향 어디인지 내 알긴 아는데 구름과 파도에 아득해서 기약할 수가 없네. 내 고향이 언제 갈지. 하늘과 땅이 넓어서 그 넓은 하늘과 땅 우러보고 내려다봐도 백세의 반, 지금 내 나이에 오히려
두렵고 슬프기만 하네. 나라가 망하고 갈 곳이 없어서. 자, 이렇게 시를 지었었는데 이 시를 짓고 얼마 안 있어서 조선이 세워지고 2, 3년 지난 다음에 94년에 새 왕조를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고 다시 관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98년에는 조준, 하룡 등 당대 학자들과 함께 사서조력, 군왕이, 그 임금이 정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서전료라는 책을 편찬해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일들을 했고요. 성균관 대사성, 서울대 총장까지 하고요. 태조실록 편찬도 하고요. 예문관 대제학에 오르기도 합니다. 특이한 거는 72살에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신 편이라서 72살까지 하시다가 물러났는데 그때 세종대왕이 즉위하면서 왕실에 태실을 모실 곳을 좀 알아봐 달라고 정의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왕실의 태실이 뭘까요? 아기가 태어날 때 탯줄 말입니다. 왕실에 왕자나 이런 애들이 태어났을 때 그 그 탯줄을 어느 곳에 잘 묻으면 그 왕자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 이런 좀 풍수지리 미신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좀 강했기 때문에 왕자의 탯줄을 아무 데나 버릴 수 없어서 그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일을 맡아서 정의호가 처리를 했습니다. 음. 자, 그리고 문정의 시호를 받았고 교훈집이라는 문집을 남겼습니다. 자, 이러한 정의호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이름은 죽장사입니다. 경북 구미 선산읍에 있던 절인데요. 통일신라 때 세워졌는데 조선 후기 때 이제 폐사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현재도 국보로 지정된 죽장리 5층 석탑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죽장사에 들러서 지은 시로 추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아파, 승한, 출, 곽서. 아는 관함, 관청, 관함. 파는 마칠파. 아파는 관할을 마치고, 공무를 마치고, 이 말이겠죠. 공무를 마치고, 승한, 승은 기회를 탈 승자입니다. 승강기 할 때, 버스를 타다 할 때, 승차할 때, 탈 승자인데, 승한하고 하면, 여기서는 기회를 타다, 말이나 버스를 타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가함을, 한가함의 기회를 타다, 이 말이거든요. 한가함의 기회를 타다. 그래서 번역을 한가한 기회를 타서 이렇게 했고요. 출, 곽서, 나가다 출, 성곽, 곽, 서쪽서. 성곽의 서쪽으로 나갔네. 관아 일 마치고 한가한 기회를 타서 성곽 서쪽으로 나갔더니 두 번째 구절 승잔, 사고, 로, 고저. 승은 잔하고 사는 고하고 로는 고저하다 이 말이거든요. 승은 잔하다. 승은 스님, 승려. 승려는 잔, 모자랄 잔자인데 승려가 숫자가 모자라다. 승려가 숫자가 모자라다. 절의 규모에 비해서 승려가 숫자가 모자라다 이 말인데 그래서 제가 번역을 스님은 얼마 없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스님은 얼마 없고 사고 절사 오래되고 절은 오래되었는데 로 고적 길은 높고 낮네. 스님은 얼마 없고 절은 오래됐는데 절까지 가는 길은 오르막 내리막이네. 높고 낮네.
제성단 반 춘풍조. 제사제 별성 단단. 단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흙이나 돌로 쌓아 올린 터를 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성단은 고려 조선시대 때 금성에 별의 제사를 지내던 그런 제단입니다. 제성단 반은 뚝반자. 제성단 뚝에는 춘풍조, 봄춘 바람풍 이르다, 이를조, 일찍조, 이를조. 제성단 뚝에는 봄바람이 일러서, 제성단 뚝에는 봄바람이 일러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 생각에 이때 아직 봄이 아닌데 오늘 유난히 봄처럼 따뜻한 바람이 부네. 이걸 이제 제성단반 춘풍조라고 표현한 거죠. 아직 쌀쌀한데 오늘은 좀 따뜻한 바람이 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홍행, 반개, 산조제, 붉을홍, 살구나무 행. 붉은 살구만 썼지만 살구꽃이겠죠. 붉은 살구꽃은 반개, 반반 필개. 붉은 살구꽃 반쯤 폈고 산조제, 산새도 우네. 아직 봄이 왔는지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제성당에서 보니까 바람도 봄바람 같고 둘러보니까 살구꽃도 어느 정도 폈네. 이제 봄이 됐나 보네.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살구꽃이 3월 중순, 4월 초 사이에 피니까 이 시에서 말하는 거하고 시기적으로 맞죠. 다시 한번 이 시를 보겠습니다. 죽장사라는 시고요. 죽장사라는 시고 아파승한 출곽서 관아 마치고 한강 기회를 타서 성곽 서쪽으로 나갔더니 승잔 사고로 고저 스님은 얼마 없고 절은 오래되었는데 길은 오르락내리락 제성단반 춘풍조 제성단 뚝에는 봄바람이 일러서 홍행 반개 산조제 붉은 살구꽃은 반쯤 피었고 산새는 우네 됐습니다. 이 시를 두고 허균은 중당 시기 정도의 수준 높은 작품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고려말 조선 초의 문신 정의호가 남긴 시 죽장사는 관직 생활의 분주함 뒤에 찾아온 고즈넉한 사색과 봄의 정취를 담아낸 수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의 초반부에 묘사된 스님은 얼마 없고 절은 퇴락했으며 길마저 오르락내리락 이러한 풍경은 화려한 관직 생활과 대비되는 쓸쓸하면서도 평온한 산속의 절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하늘의 별에 제사를 지내던 제성단 주위에 어느덧 이른 봄바람이 불어오고 붉은 살구꽃이 수줍게 반쯤 피어난 가운데 산새가 지저귀는 모습은 정적인 고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허균은 정의호의 이 시를 두고 중당 시기의 수준 높은 작품이라고 평했습니다. 이것은 정의호의 수풍이 억지로 화려하게 꾸민 것이 아니라 당나라 중기 시인들이 보여주었던 맑고 담백하며 깊은 여운을 주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이 시는 엘리트 관료이자 학자였던 정의호의 문학적 역량이 집약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정의호의 차운, 기, 정백형입니다. 차운은 차운하다, 기는 붙이다, 택배를 붙이다. 정백형에게 차운에서 정백형에게 붙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정백형이 누군지는 좀 잘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백형이라는 사람한테 붙인 시인데
첫 번째 구절입니다. 2월 장란 3월래. 2월은 장차, 다하다, 다할란자입니다. 2월은 장차 다하려 하고 3월이 오는데 2월 말을 가리키겠죠? 2월 말을 가리킵니다. 자, 2월 말은 시기적으로 봄이 한창인 때이죠. 음력으로 1, 2, 3월이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쯤에는 봄이 한창인 때입니다. 2월은 장차 다하려 하고 3월이 오르는데 1년 춘사 몽중회 1년의 춘사 봄일 몽중회 꿈속에서 회 돌다 회자인데 여기서는 돌이키다 꿈속에서 돌이키는 1년의 봄일을 꿈속에서 돌이키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구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2월이 장차 다하려 하고 3월이 오려는데 1년의 봄일을 꿈속에서 돌이키네. 이 구절을 보고 허균이 극호라 매우 좋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매우 좋다. 여러분들 이 리뷰 보고 매우 좋습니까? 매우 좋은 게 탁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허균하고 똑같은 비평적 안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1년 춘사를 꿈속에서 돌이킬까요? 이 사람 지금 이 봄이 너무 좋은 거라. 지금 이 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봄이 지금 2월에서 3월 가는데 이제 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봄이 너무 좋아. 그래서 꿈을 꿔도 꿈속에서도 봄날을 막 즐기는 꿈을 꾸고 있는 거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참 어, 봄날을 지극히 아끼는 시인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허균이 매우 좋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구절입니다. 천금, 상미, 매, 가절. 천금, 천금으로도 아주 큰 돈이죠. 천금으로도 상, 미, 매, 가절. 상, 오히려 미, 매, 가절. 못한다, 하지 못한다, 미. 매는 사다, 매는 사다, 가절. 아름다운 절기. 천금으로도 오히려 사지 못하니 아름다운 계절은 지금 봄을 말하는 거죠. 이 봄이라는 아름다운 절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봄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숙, 수가, 화, 정계, 주숙, 술주, 이글숙, 수가, 누구 집, 술이 은 건 누구 집인가, 화, 정계, 꽃화, 때마침 정, 필개, 꽃은 때마침 피었네. 술이 익은 건 어느 집인가? 꽃은 때마침 피었네. 무슨 말일까? 자, 이 시의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